2014년 12월 15일 오전 6시 30분 서울의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카페 매니저 강소연 씨는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출근해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쇼케이스에 진 열된 케이크들을 확인하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예열하며 테이블을 정돈하는 그녀의 움직임은 숙련되고 침착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32세의 강소연 씨는 이 카페에서 일한 지 3년째였습니다. 매출 관리부터 직원 교육까지 사실상 카페의 모든 운영을 담당하며 오너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월급과 성과급을 합쳐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했고, 이는 그녀가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실함과 밝은 미소 뒤에는 무거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인 2014년 6월, 소연 씨는 5살 딸 하윤이를 데리고 남편과의 10년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갑작스럽게 돌아온 딸과 손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혼 조정은 시작되었지만 진행은 더뎠습니다. 남편 박도혁 씨는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3번씩 전화를 걸어왔고 그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윤이가 보고 싶어. 아빠 얼굴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냐? 우리가 정말 끝나야 하는 거야? 다시 생각해보자. 재산 분할하면 너도 손해야. 차라리 별거 상태로 지내는 게 어때? 소연 씨는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두려움과 피로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카페로 행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에 몰두하는 동안만이라도 복잡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정 부모님은 60대 후반의 연세였지만 손녀 하윤이를 돌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하윤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데리고 와서 저녁을 먹였습니다. 아버지는 은퇴 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일했지만 딸의 상황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있는 동안은 걱정하지 마라. 부모님의 따뜻한 말에도 불구하고 소연 씨는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30이 넘은 나이에 아이까지 데리고 친정에 얹혀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박도혁 씨는 35세의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180cm가 넘는 키에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가진 그는 한때 강남의 유명 피트니스 센터에서 스타 트레이너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고 특히 여성 회원들에게는 친절하고 세심한 트레이너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2012년 도혁 씨는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대출 1억 원을 합쳐 송파구에 개인 PT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순조로웠습니다. 기존 회원들이 따라왔고 입소문을 타고 신규 회원들도 늘어났습니다. 월 매출이 3천만 원을 넘어서자 도혁 씨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에 2호점을 내자. 그리고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면 대박이야. 그는 추가 대출을 받아 강남역 인근에 200평 규모의 대형 스튜디오를 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에만 2억 원이 들어갔고 최신 운동기구를 들여오는데 또 몇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트레이너 10명을 새로 고용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최소 500명은 있어야 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 20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경쟁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가격 경쟁에 밀렸고 트레이너들의 이직이 이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3년 여름 도혁 씨와 여성 회원 A씨의 부적절한 관계가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A씨는 40대 초반의 사업가 부인으로 PT를 받으며 도혁 씨와 가까워졌다고 알려졌습니다. 둘의 관계는 곧 A씨의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평판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회원들이 대거 환불을 요구했고 남은 회원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2013년 말 강남점은 결국 문을 닫았고 송파 본점도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도혁 씨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은행 대출 3억 원, 사채 5천만 원, 카드빚 2천만 원. 매달 이자만 1천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는 점점 더 소연 씨의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잖아.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번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믿어줘. 처음에는 한두 번이었지만 점차 그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소연 씨의 통장에서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3년간 모은 적금이 1천만 원도 도혁 씨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결정적인 배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소연 씨는 우연히 도혁 씨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B 씨라는 여성과 주고받은 대화였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B 씨는 도혁 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준 30대 후반의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메시지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혁 씨와 B 씨는 이미 1년 넘게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도혁 씨는 B 씨에게 이혼 후 재혼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소연 씨는 그날 밤 하윤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2014년 12월 22일 월요일 저녁 21시 45분 소연 씨는 카페 마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윤이는 이미 할머니가 재워놓은 상태였고 부모님도 안방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소연 씨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이혼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보낸 재산분할 계산서를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혁 씨의 빚이 더 많아서 분할받을 재산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22시 32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도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합의서에 도장만 찍으면 돼. 오늘 넘기면 법원 일정이 또 한 달 밀린대. 소연 씨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윤이 자고 있어. 내일 낮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그러자 도혁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소연아, 나도 하윤이 좀 보자. 한 달 넘게 못 봤잖아. 아빠 얼굴도 못 보고 크면 애한테도 안 좋아. 소연 씨는 망설였습니다. 집안으로 들이는 것은 위험했지만 복도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부모님이 나올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윤이가 곁에 있으면 도혁 씨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5분 만이야. 결국 소연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도혁 씨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와 잠들어 있는 하윤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이 좀 안아봐도 될까? 소연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하윤이를 깨웠습니다. 잠에서 깬 하윤이는 아빠를 보자 졸린 눈을 비비며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다. 우리 하윤이 많이 컸네. 도혁 씨는 하윤이를 안은 채로 말했습니다. 집에서 이러면 시끄러우니까 잠깐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얘기하자. 차에 하윤이 선물도 있고 서류도 거기서 정리하면 깔끔해. 소연 씨는 경계했지만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면 CCTV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빨리 이 불편한 상황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윤이에게 두꺼운 코트를 입히고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도혁 씨의 검은색 세단이 비구역 구석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문을 열고 뒷좌석에서 장난감 하나를 꺼내 하윤이에게 주었습니다. 장난감을 받은 하윤이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만지작거렸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우리가 얘기한 그대로야. 양육권은 내가 갖고 양육비는 월 50만 원. 재산 분할은 각자 포기. 이걸로 깔끔하게 끝내자. 도혁 씨는 서류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는 서류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받은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펜을 안 가져왔네. 집에서 펜 좀 가져와 줄래?
여기서 사인하고 바로 끝내자. 소연 씨는 의심스러웠지만 도장도 필요했고 어차피 집에 다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윤이는 아빠 품에 안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금방 올게. 하윤이 잘 봐줘. 그 말을 남기고 소연 씨는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22시 48분이었습니다. 소연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시각은 22시 51분이었습니다. 4층 복도는 고요했고 각 집에서 새어나오는 TV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402호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급하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볼 틈도 없이 검은 장갑을 낀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습격자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었고 한 손에는 길이 20cm 정도의 시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가 저항하려 하자 습격자는 재빠르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왼쪽 옆구리를 관통했습니다. 간을 스치고 지나간 칼날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 가슴 아래를 찔렀습니다. 폐 하엽을 관통한 이 상처로 인해 소연 씨는 즉시 호흡곤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등 부위였습니다. 신장 근처를 지나간 이 상처는 대량 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세 번의 공격은 모두 10초 이내에 이루어졌습니다. 습격자는 정확하게 치명적인 부위만을 노렸고 계획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소연 씨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손으로 막힌 입에서는 작은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며 현관문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이미 기력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습격자는 소연 씨가 쓰러지자 즉시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은 운동화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22시 53분 401호에 사는 주민이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후에 진술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나는데 뭔가 떨어뜨린 줄 알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소연 씨는 복도 바닥에 쓰러진 채로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방화문 너머로 그 소리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바닥에는 붉은 피가 점점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지하주차장에 남겨진 하윤이었습니다. 23시 5분 도혁 씨는 지하주차장에서 10분 넘게 기다렸지만 소연 씨가 내려오지 않자 하윤이를 안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고 하윤이와 장난감 이야기를 나누며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4층에서 열리자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소연 씨가 피투성이가 된 채 복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연아, 소연아. 도혁 씨는 하윤이를 내려놓고 소연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소연 씨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소연아, 제발 눈 떠봐. 정신 차려. 그의 외침에 복도에 하나둘 이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03호에 사는 60대 남성이 먼저 나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빨리 119 불러요. 401호 주민도 나와서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윤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23시 8분 119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칼에 찔려서 쓰러져 있어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23시 14분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이미 소연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했고 활력 징후가 매우 약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도혁 씨는 계속해서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펜가지러 보낸 게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23시 28분 소연 씨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총출동해 응급수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12월 23일 새벽 강소연 씨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도혁 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하주차장에서 딸이랑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연이가 도장하고 펜 가지러 올라간다고 해서
10분이 지나도 안 와서 올라가 봤더니 그는 조사 내내 오열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CCTV에는 실제로 도혁 씨가 하윤이와 함께 차 옆에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23시 5분까지 그는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도혁 씨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그의 슬픔은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형사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하필 혼자 펜을 가지러 보냈을까?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현장에는 흉기도 범인이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이나 헬멧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복도 CCTV는 고장난 지 한 달이 넘었고 계단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난항을 겪던 12월 26일 오전 9시 30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품을 정리하던 미화원 김모 씨가 특이한 검은 비닐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쓰레기랑 달리 묵직하더라고요. 열어봤더니 피 묻은 칼이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죠. 봉투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첫째, 길이 20cm의 식칼. 칼날과 손잡이에 혈흔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특히 손잡이 부분에는 지문을 지우려 하는 적이 있었지만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검은색 가죽 장갑 한 켤레. 장갑 안쪽에는 땀이 배어 있었고 오른손 장갑 손목 부분에 작은 찢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검은색 오토바이 헬멧. 헬멧 내부에는 착용자의 머리카락 가닥이 붙어 있었고 턱근 부분에 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물품이 한 봉투에 함께 버려져 있다는 것은 범인이 급하게 혹은 당황한 상태에서 증거를 처리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칼에 묻은 혈액은 피해자 강소연 씨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장갑과 헬멧에서 채취한 DNA는 모두 동일인 이것이었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 대조 결과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주변 모든 상점과 편의점을 돌며 CCTV를 확인했습니다. 12월 27일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200m 떨어진 편의점 CCTV에 사건 당일 22시 15분경 검은 헬멧을 들고 나가는 한 청년의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편의점 직원은 그 청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서준이요. 여기서 야간 알바하는 애예요. 그날은 쉬는 날이었는데 잠깐 들렀다 갔어요. 정서준. 인근 대학교 1학년생으로 편의점에서 주 3회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28일 오후 2시 경찰은 정서준의 자택을 급습했습니다. 서준은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정서준 씨, 강소연 씨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전 모르는 일이에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고 집을 수색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500만 원의 현금이 담긴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알바에서 모은 거예요. 편의점 알바로 한 달에 얼마 법니까? 80만 원 정도요. 정말 알바로 모은 게 맞습니까?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2월 28일 저녁 6시 경찰서 조사실. 정서준은 거듭된 추궁에도 부인을 이어갔습니다. 그 헬멧이랑 장갑은 길에서 주운 거예요. 피 묻은 칼도 거기 있길래 무서워서 같이 버린 거고요. 형사들은 과학적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장갑과 헬멧에서 나온 DNA가 당신 것과 100% 일치합니다. 편의점 CCTV에 당신이 헬멧 들고 나가는 게 찍혔습니다. 추가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범행 도구가 담긴 비닐봉투가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이었고 봉투 안쪽에서 서준의 지문이 검출된 것입니다. 12월 29일 새벽 2시 10시간의 조사 끝에 서준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건 맞는데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조사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박도혁 씨요. 피해자의 남편이요. 저는 정말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12월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준이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던 어느 날 새벽, 박도혁이 찾아왔습니다. 학생, 돈 좀 벌고 싶지 않아? 처음에 서준은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도혁은 계속 찾아왔고 점점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줄게. 딱 한 번만 도와주면 돼. 뭘 하라는 건데요? 사람 하나만 다치게 하면 돼. 죽이라는 거 아니야. 서준은 거절했지만 도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 등록금 때문에 휴학한다며?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해. 서준의 상황은 실제로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했지만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12월 15일 도혁은 다시 찾아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12월 22일 밤, 내가 신호 보내면 올라가서 행동하면 돼. 정말 다치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 3번만 최대한 깊게 찌르고 바로 도망가. 흔적 남기지 말고. 도혁은 소연 씨의 사진과 아파트 구조도, 그리고 공격해야 할 신체 부위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성금으로 200만 원을 주고 일이 끝나면 800만 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액은 달랐습니다. 도혁은 300만 원만 더 줬습니다. 나머지는 일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줄게. 절대 입 열지 마. 서준은 총 500만 원을 받고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죽이는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도혁은 서준에게 죽일 수 있는 곳들로 알려주었습니다. 서준의 자백을 들은 형사들은 즉시 박도혁의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2월 29일 오전 10시 도혁은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정서준이란 사람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애가 돈 때문에 꾸며낸 거예요. 도혁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도혁의 치밀한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보험금. 도혁은 소연 씨 명의로 2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해두었습니다. 수익자는 모두 박도혁 본인이었습니다. 둘째, 재산. 이혼하면 빚만 남지만 소연 씨가 사망하면 그녀의 적금, 퇴직금 등의 재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알리바이. 도혁은 딸 하윤이를 이용해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CCTV에 찍힌 자신의 모습은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팀이 도혁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검색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방법, 배우자 사망 시 재산 상속, 완전 범죄 사례, 알리바이 만들기, 아파트 CCTV 사각지대, 치명적인 신체 부위, 또한 도혁과 정서준 사이의 연결고리도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 CCTV에 여러 차례 함께 찍혔고 도혁의 통장에서 각각 200만 원과 3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3월 1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논고에서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도혁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아내의 살해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5살 딸을 알리바이로 이용한 것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입니다. 도혁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서준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서준이 법정에서 한 증언은 생생했습니다. 도혁 씨가 그린 그림 그대로 했습니다. 왼쪽 옆구리, 오른쪽 가슴 등 이 순서대로 찌르라고 했어요. 2015년 8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도혁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 정서준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 판사는 판결문에서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도혁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아내를 살해하도록 교사했습니다. 어린 딸을 도구로 이용한 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혁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정서준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도혁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하윤이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노부부는 어린 손녀를 위해 다시 한번 부모가 되었습니다. 소연 씨가 일했던 카페는 사건 이후 한동안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는 소연 씨의 사진과 함께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며 일했던 소연 씨를 기억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로 상처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현실,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비극. 2014년 12월 22일 밤, 한 평범한 여성이 자신의 집 앞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 떠올린 것은 지하주차장에 남겨진 딸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